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재 216페이지로 쭉 넘기세요. 자, 216페이지로 쭉 넘겨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재산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들을 지금 살펴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자, 납세무자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납세무자냐라는 건데, 자, 재산세에서는 납세무자는 거의 안 빠지고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납세무자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재산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납세무자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때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가 누구였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취득자였죠.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되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물건은 대여업자. 외국에서 수입해서 되어 있으면 수입하는 자. 운수업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외유자가 가세를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증가한 자라는 건 없어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설립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가 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누가 납세무자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죠.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누가 납세무자고?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했으면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그랬죠. 자, 오늘은 재산세 납세무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원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냐?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실제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과세기준 무슨?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때 자, 사실상 소유자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느냐? 당연히 어느 시점의 소유자를 말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를 말하죠.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것도 6월 1일 현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그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무조건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굉장히 깔끔한 세금이에요. 자, 다른 날짜는 다 필요 없다. 눈 딱 감고 있다가 딱 하루 6월 1일에만 눈을 떠요. 그리고 그날 걸린 놈이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전에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냥 6월 1일 날 누구 겁니까만 따져요. 그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에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즉 소유권이 변동이 됐습니다. 매매라든지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6월 1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누가 납세무자? 매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소유자가 되죠. 만약에 6월 1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매도자가 되겠죠. 매도자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6월 1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죠. 그랬을 때 6월 1일 전에 갑이 을에게 팔았다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누구고? 을이 되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되는 거고 6월 1일 이후에 갑이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고? 그렇죠. 갑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잔금 날짜가 언제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단 6월 1일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즉 잔금 날짜가 6월 1일이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냐? 그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느냐면 6월 1일 시점에 지금 소유자가 2명이잖아요. 매도자도 소유자고 매수자도 소유자가 되죠. 그때는 둘이 반반씩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써요? 그래서 매수자를 납세무자로 해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단, 이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이걸 무슨 재산이라고 하느냐? 공유재산이라 그래요. 이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지분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라 그래요. 뭐 별로 판단한다? 지분별로. 그래서 지분별로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분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무조건 내 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 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까지 내가 책임질 이유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공유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지분권자. 단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대납세의무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유라는, 즉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공유재산이 나오면 뭐라고 내느냐면 지분이 큰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분이 큰 자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 지분별로 냅니다. 지분별로. 그래서 뭐라고,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 대신 지분 표시가 없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에요. 그냥 지분은 뭐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게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건물이 10억짜리가 있는데 10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를 봐야 돼요? 세금 계산할 때는. 건물이니까 누구 거냐를 볼 필요는 없죠. 왜? 물세잖아요. 토지 외에는 다 물세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죠. 그 10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뭘 계산한 다음에?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 세금을 이제 고지서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건물의 소유자를 봤더니 소유자가 3명인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 3사람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분을 봤더니 갑이 40%고 을이 30%고 병도 30%예요. 그러면 요 나온 세금의 40%는 갑에게, 30%는 을에게, 나머지 30%는 병에게 고지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별로? 지분별로 과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 이 중에 지분이 큰 자인 갑에게만 고지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죠. 그래서 무슨 납세의무가 없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연대납세의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대장을 봤더니 지분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한 사람에게 보내느냐? 아니다. 그냥 똑같이 보내라. 3명이니까 3분의 1, 3분의 1씩 보내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그냥 지분은 뭐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공유재산일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뭐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자, 요게 기본인데 예외가 있죠. 자,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우리 신탁재산이 있어요. 신탁재산이 있는데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면 수탁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자, 신탁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신탁재산이에요. 신탁재산이면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사실상 소유자예요? 위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죠. 위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느냐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지에 정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신탁재산이 나왔다. 그러면은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절대 위탁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신탁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예요. 근데 위탁자가 아닌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느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데 그 이유가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신탁이니까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위탁자라 그래요.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그죠? 그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행위를 신탁이라고 하는데 요 신탁에 의해서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탁자가 취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원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이렇게 신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요 위탁자가 그 권리를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을 시켰다면 그때는 이 둘 관계는 신탁 관계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는 실제 매매 관계죠. 그때는 세금 내라고요. 그게 무슨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됐으면 그래서 이때는 누가 납세무자고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이게 우리 취득세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고요. 근데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에서는 취득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은 취득세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단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됐을 때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그리고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산을 신탁했을 때 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탁자 고유재산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자로부터 받은 뭐가 있느냐? 신탁재산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탁자는 두 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원래 자기네들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이 있다고요. 위탁자로부터 받은. 문제는 요 수탁자 고유재산은 당연히 누구 재산이에요? 수탁자 재산이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수탁자가 내야 돼요. 참고로 재산세는 과세입니다. 재산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내야 돼요.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자, 신탁재산은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 자,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탁자 고유재산이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 전부 다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명의 자체는. 이해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실제로는 누구 재산이에요? 위탁자 재산이죠. 신탁재산은. 그래서 예전에는 위탁자가 납세무자였어요. 위탁자가.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면 자, 위탁자로부터 받은 이 신탁재산 있죠. 이 신탁재산에 예를 들어서 갑이 신탁한 재산이 있고 을이 신탁한 재산이 있어요. 그때 갑이 신탁한 재산이 뭐가 있었느냐? 건물하고 토지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자, 건물하고 토지가 있고 을이 신탁한 재산에 토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문제는 요 을이 신탁한 재산인 이 토지가 체납이 된 거예요. 재산세가. 그러면 체납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압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체납자 명의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요. 체납자 명의의 재산만. 근데 이 재산은 자, 여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위탁자죠. 사실상 소유자가 위탁자니까. 근데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그래서 압류를 못 해요. 명의가 아니니까. 체납자 명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체납자는 누가 체납자인데? 위탁자가 체납자인데 명의는 수탁자로 돼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압류를 못하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아예 바꿔버렸죠. 야, 네가 내지 마.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겠다?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하겠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는 순간 여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체납자는 누가 되고? 수탁자가 되고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으니까? 수탁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재산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탁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재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돈 줘. 안 주면 나 안 내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안 내서 압류되면 네 책임이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위탁자가요. 자기가 아쉬우니까 돈을 주겠죠. 그래서 징수가 편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납세무자로 놔뒀다? 수탁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원래 재산을 체납을 했을 때 재산 압류는요.
그 체납된 재산만 압류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외의 나머지 재산은 압류하면 안 돼요. 근데 요 신탁일 때는요. 을이 신탁한 재산에 토지 외에 다른 토지가 하나 더 있죠. 여기까지는 압류가 가능해요. 얘까지도.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래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 신탁 재산이 체납된 경우 원칙은 체납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단, 그 체납된 재산이 속해 있는 뭐에? 신탁에 있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외의 나머지 재산은 압류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재산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신탁재산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자, 신탁재산에서 양가로 1번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한다?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신탁의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수탁자의 동그라미. 자, 신탁 나오면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위탁자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갔더니 보시면 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뭐가 됐다면 체납된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재산세가 체납된 뭐만?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뭐만 압류할 수 있다고요? 체납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고요. 그래 놓고 뒤에 단서를 붙였어요. 다만 그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다른 재산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토지를 뭐라고 해요? 보류지나 채비지나 보류지라고 하죠. 자, 채비지나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이에요? 원래 소유자 땅이에요. 기존 소유자 땅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뭐하라고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할 동안에 잠깐 맡겨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냐? 기존 소유자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환지로 돌려받지만 못 돌려받는 땅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못 돌려받아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채비지나 보류지가 나왔다.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어차피 못 돌려받으니까. 작년에는 이걸요. 기존 소유자라고 나왔어요. 시험지에서요. 그러니까 채비지나 보류지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예요.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했어요. 자,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 즉 매매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느냐?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당연한 거예요. 왜?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로 가셔야 돼요. 단, 이러한 사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라 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인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 뭐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요 단소조항이 꼭 들어가야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예요.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반드시 단서조항이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 단서가 뭐냐?
신고하지 아니하여라는 단서가 꼭 붙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한다? 6월 1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 가지고 판단하는데, 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이루어졌고 잔금일이 언제냐? 잔금일이 5월 27일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뭘 팔았느냐?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겠죠. 그죠? 근데 토지 대장을 봤더니 대장에는 여전히 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변동 사유로 인해서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되느냐예요. 을한테 보내야 돼요? 갑한테 보내야 돼요? 누구한테? 을한테 보내야 된다고요. 왜?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니까. 제발. 아셨어요?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된다고요? 을한테 보내야 된다고, 을한테.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보낸다? 갑한테 보내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들어가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으면 신고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한 거 맞아요? 그러면 신고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신고 안 했다라는 말도 없고 신고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신고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항상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요, 예외가 있어요. 왜 예외를 만들어 놨을까요?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 대부분은 다 이렇게 가라.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예로 가라. 그러니까 단서는 여기에만 붙어요. 그 단서가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 단서가 붙지 않는 한은 무조건 신고된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슨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라는 단서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재산을 팔았는데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지서가 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재산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두 번째 그 단어,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2대 금지어가 있는데 하나가 연대납세무고 또 하나가요, 가산세예요. 자, 이건 세금 신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협력의무예요, 협력의무. 뭘 신고하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라고 신고하라고요. 내 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신고는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했어야죠, 갑이. 을은 자기가 신고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뭔만 신고하면 되고, 얘는 취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거고, 얘는 세금 신고하라는 거고, 얘는 뭘 신고하라는 거고, 내 거 아니라고 신고해야 되는 거고. 아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실무에서 이 사람이 취득세 신고하면 그 취득세 담당자 옆에 자리가 재산세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공유가 돼요.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건 재산세에서는 신경 안 쓴다고요. 얘가 신고를 안 했어도 네가 와서 신고했어야지 이야기예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이걸.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재산의 소유자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까지 쫓아가서요, 이거 당신 재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냐고요. 그걸 못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물론 이 사람이 신고를 하겠지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그거 확인해서 한 번 더 신고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안 하면 당신한테 고지서 보내버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 얘한테 보내요. 아니래요.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쪽이래요. 그럼 얘한테 보내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네가 내. 그러니까 두 놈 앉혀놓고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네 아니면 네가 내. 그러니까 세금 걷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그 가산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당신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한테 고지서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의무를 만들어 놨느냐. 신고해 주세요. 근데 그걸 안 했다면 당신한테 고지서 보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뭐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비슷한 내용으로 종중재산이 있는데 이 종중재산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고? 종중인데 명의상으로는 누구로 돼 있고? 개인으로 돼 있어요. 원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하게 되면은 명의신탁에 걸려서 불법이죠. 근데 유일하게 명의신탁이 합법인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종중이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재산세는 당연히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낸다?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죠.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종중단체죠. 종중단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종중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종중단체입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뭐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냥 누가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역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붙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 더.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요.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그럴까 봐서 물어봤어요. 그건 취득세고 지금 재산세 하고 있어요.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라고요. 왜 상속인 각자냐고요. 그냥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제발.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요. 제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네. 단 역시 이걸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이거예요.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그러시면 난리 나요. 이게 지금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인데 뭘 안 했단 소리예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에 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단서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단서 조항이.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가 모르는데 공부상 소유자로 간다 그러면은요. 고지서가 어디로 날아가요? 묘지로 날아가요. 같이 묻혀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상속인한테 가야 돼요. 상속인. 여러분들 상속인이 누굽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 상속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배우자는 맞는데 상속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어는 봤잖아요. 알고는 계시죠? 정확히 누구를 말하냐고요. 네, 그럴까 봐서 역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상속인은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속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안 받을 수도 있고 등등등 하잖아요. 그때 이걸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실제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 상속을 받은 사람은 글자 그대로 가야 돼요. 상속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상속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지금 누가 상속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상속인인 거예요. 알았으면 상속받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겠죠. 근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로 가느냐? 상속인으로 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상속인이 누군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상속 받은 사람을 모르는 거지.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알죠.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보고 부과하겠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게 뭐가 난리가 나느냐면 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을 했고 갑에 상속인애가 누가 있었느냐. 자, 갑의 상속인애가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치죠. 근데 갑이 상속한 재산이 건물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너도 받았고 너도 받았고 너도 받은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고지서 몇 장? 근데 또 토지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네가 받았고 네가 받았고 네가 받은 것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벌써 6장. 또 토지가 또 하나 있어요. 너도 받았고 너도 받았고 너도 받은 것으로 본다. 9장. 또 하나 있어요. 너도 받은 것으로 보고 너도 받은. 이러면 고지서가 도대체 몇 장이 날아가냐고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재산세는 고지서 보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 명에게 몰아서 가자. 그래서 이때는 주된자를 쓰는 거예요. 고지서 때문에 주된자를 쓰는 거예요. 각자를 쓰는 게 아니라. 대신 취득세는 모르니까 누가 상속받은지 모르니까 그냥 상속인이 각자 받은 것으로 보고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보고 너도 취득세, 너도 취득세, 너도 취득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자 다 있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고지서 보내는 세금입니까? 와서 신고하는 세금입니까? 그러니까 각자라고 해도 지자체에서는 어려울 일이 없죠. 근데 재산세는 고지서 보내는 세금이거든요. 각자라고 해버리게 되면 고지서가 500장, 600장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요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된자를 쓰려면 반드시 단서조항이 뭐가 붙어야 돼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이때 주된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이야기합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누구의 배우자?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 상속 받은 사람의 배우자 그러지 말고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 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지분이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시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큰 자가 둘 이상이라 그래요. 왜? 나머지는 상속지분이 똑같으니까. 그때는 누구로 가느냐? 연장자로 가요. 근데 왜 그렇게 보내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잖아요. 민법상 상속지분이 제일 큰 자가. 그러면 일반 가정으로 보면 누가 될까요? 왜 아빠부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님이 되실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고지서를 싹 보내놓으면 요 사망하신 분이 재산이 5개가 있었는데 5개에 대한 고지서를 요분한테 보내시면 정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식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내 부모님이 지금 부모님한테 고지서가 왔는데 세금 안 내면 부모님이 체납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낼까요, 안 낼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제일 연장자한테 보내야 연장자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세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돈 얼마씩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막내한테 보내놓으면 혼자 덤탱이 써요. 그래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만약에 이분이 2분 이상 계신다. 그 말은 배우자분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배우자가 2명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연장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세금을 배우고 있나요? 재산세. 그래요. 자, 재산세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6월 1일이 기준이에요. 그죠? 자, 6월 1일이 기준인데 이날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 시점과 6월 1일 시점에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사이에 신고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을 거라고 봐야죠. 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를 살자고요. 왜 안 해놨겠냐고요, 왜? 자, 전년도 9월 달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 6월까지 가요. 기간이요. 10개월 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했을 것이다? 신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때쯤이면 소유자가 나와 있겠지. 그래서 소유자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안 했다면 모르겠다. 그때는 그냥 상속인 중에서 한 명한테 보내자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각자 좀 쓰지 말고 그건 요때 무슨 세금 낼 때? 취득세 낼 때는 이때 당시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소리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각자라고 하는 거고 재산세는 어느 시점이니까 6월 1일 시점이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으면 올해 6월 1일까지는 그래도요 신고가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일단 신고가 된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속재산이어도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셔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단지 무슨 단서조항이 보이면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상속인 중에 한 명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된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개 꼭 기억하셔야 되죠? 공부상 소유자나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재산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원칙인데?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인데 그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공부상 소유자나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요 단서조항이 붙었을 때. 이해되셨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6번째. 자,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역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라 해요. 자, 역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유가 뭐라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요 사유가 나왔다면 그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얘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고? 공부상 소유자고. 이때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됐죠. 이때는 누구고? 사용자고. 그때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앞에는 단서가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붙어야 되고요. 사용자가 나오려면 단서가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한다? 6월 1일로 판단하는데 6월 1일 시점에요. 소유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설마. 근데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낸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렇죠. 소유자가 내야죠. 여러분들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이 재산세 내요? 아니죠. 당연히 건물주가 내야죠. 그러면서 왜 또 사용자라고 하냐고요. 자, 다시 소유자는 두 명이 있어요. 실제 소유자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두 사람은 같겠죠. 대장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다르다면 그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몰라요. 모를 때 그때는 두 사람이 있다. 공부상으로 갈 수도 있고 사용자로 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공부상으로 가려면 단서조항은 뭐 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고요. 사용자로 가려면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붙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경우는 대장상에는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상 소유자로 가는 거고 이 경우는 아예 소유자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장에도 소유자가 안 나와 있다고 아예. 그러니 대장상 소유자로 갈 수가 없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장을 떠들려 봐도
최소한 공부상 소유자라도 나와 있어야 귀속은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상 소유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용자밖에 없죠, 현재. 그래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는 아예 소유자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로 간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는 표시가 돼 있다. 대장상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그때는 뭐 하지 않아서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몰랐을 때고, 이건 아예 신고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가 없을 때고, 그때는 누구한테 가는 거고? 사용자한테. 그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사용자로 가는 경우하고 공부상 소유자로 가는 경우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서가 틀려요. 사용자로 가려면 앞에 단서가 뭐가 나와야 되고요? 사용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와야 되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연부로 취득한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연부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예요?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이제 적응이 되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에 다행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소유자예요. 아셨죠? 단 연부취득 중에서 딱 하나, 연부취득 중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로 취득을 했는데 그 연부기간 중에 사용료가 무상일 때가 있어요. 이때 한해서만 누가 납세무자냐?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라 그래요. 매수계약자. 자, 그래서 요 세 단서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단어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자, 동시에 나왔을 때는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계약자예요. 매수계약자는 다른 말로 해서 받은 자라고도 하는데, 자, 그냥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해를. 여러분들 연부는 무슨 말입니까? 할부예요. 할부. 연부는 할부죠. 자, 할부로 사고 있어요. 잔금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할부로 사고 있다니까요. 잔금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아직 안 치렀으니까 매도자 재산입니까? 매수자 재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사실상 소유자예요. 매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건 누구로부터 샀을 때? 국가로부터 샀을 때. 근데 그 연부기간 중에 사용료도 안 냈을 때. 그러면 너무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내가 국가로부터 사는데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면 최소한 뭐라도 냈었어야 돼요. 사용료라도 냈었어야 돼요. 그것도 국가 땅을 사는 건데. 그죠? 근데 사용료도 안 내요. 그러면 이중 혜택이에요. 너무 많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미안하지만 네가 사용료는 면제해 줬으니까 세금은 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세금 내기 싫으면 뭐 하든가? 사용료를 내든가. 대신 국가가 아니라 법인이 나온다거나 그때는 정상적으로 매도자가 내요. 왜? 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오직 누구로부터 취득해서? 국가로부터 취득을 하는데 그때 연부로 취득했을 때 연부기간 중에 사용료가 뭐가 됐을 때예요? 무상이었을 때 한해서예요. 그래서 국가연부 무상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자가 나와야 돼요. 연부에서는 매수자를 늘려서 매수계약자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재산세 납세무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 외웠었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도 외웠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무자는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일단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것. 재산세 납세무자는 6월 1일로 따진다. 두 번째, 연대 납세무는 절대 안 나온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이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를 납세무자란다. 그리고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단서가 붙어야 된다? 신고하지 아니하여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고,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주된 상속인이 나와야 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사용자를 납세무자라는 경우가 있다. 어떤 단서가 붙어야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붙어야 되고요. 국가연부 무상이 나오면
매수 계약자가 나와야 된다.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과세 표준부터 계속 이어서 갈게요. 네, 오늘은 조금씩 일찍 끝내면서 네 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더 가면 굉장히 길어져요, 내용이. 아셨죠? 네, 그래도 1시 좀 넘을 거예요. 네, 많이 안 갈 거니까.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